한미 양국이 다음 달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반년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 원내사령탑이 새로운 진영으로 개편되면서 여야 관계도 본격적인 시험대를 맞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한 지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 각종 인선과 조치들로 일주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 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의 총체적 위기 속에 직면해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 인수 관계 자료는 깡통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답게 위기 극복의 단초를 잘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대로 비정규직 해소에 가장 먼저 나섰고 4개국 특사단 파견과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는 첫걸음을 열고 있습니다. 코리아 리딩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준비된 대통령답게 극복 단초를 잘 만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일주일 개혁, 소통, 안보에 방점을 뒀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초기에는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일주일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 있었던 그 교훈을 얻는 건데 사실 박근혜 정부하고 딴 길을 가면은 그건 일단 박수를 받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함정을 또 걸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피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의 권위적인 부분이나 불통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 때의 코드 인사, 패권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선하게 바꿔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측근 인사들이 그 백의종권, 뭐 이선후퇴 이런 얘기를 계속 그 공식적으로 해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의 우려를 말끔하게 좀 해소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패한 원인이 결국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수석 이런 분들이 결국 이렇게 좀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비해서 삼철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진해서 좀 물러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뭔가 바뀌었다. 그러고 희망차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바른정당 이해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해서 무섭다라고 이런 인터뷰까지 했던데 김 교수님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짙은 먹구름 속에서 국민들이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로 갈라놓고 이념으로 갈라놓고 사실 국민들은 대통령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대통령이 국민 옆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뭐 신문 일면에 헤드라인을 뽑는다 그러면 대통령 돌아오다 또는 돌아온 대통령 이렇게 뽑을 것 같습니다. 권위와 저 위에 전혀 보이지도 않고 대면 보고도 받지 않던 대통령.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어떤 존재인지도 사실은 멀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상 속으로 나타나서 와이셔츠 입고 커피 마시고 직원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뭐 이 소리 지르는 민원인에게는 또 이 대통령 영부인이 와서 집안에서 라면까지 끓여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이 행복감을 주고 또 우리의 미래를 찾아주는 대통령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던 그런 일주일입니다. 뭐 인기 영합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대통령 최소한 국민들을 위해서 연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진심이 담겼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역시 대통령이 이런 우리 사회에 대한 비전들, 소통 이런 것들이 넘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국민들에게 일단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은 탈권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단 행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도 언론과도 소통하고 또 일반 시민과 소통하고 야당과도 소통하겠다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결단력을 발휘하면서 제1호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업무를 정말 제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걱정이 됐던 뭐 측근들 이선 후퇴를 하면서 측근들이 이 과거 문고리 3인방 같은 그런 비선에 의한 그런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그치지 말고 5년 내내 이어지고 그 다음 정부에도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국민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신속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 우리 김 의원님은 어떤 평가하신지요?
우선은 이제 그동안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비교적 앞서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다른 후보들도 물론 바로 인수위 없는 과정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했겠지만 어쨌든 많이 준비했다라고 예.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인사가 만사인데 적재적소의 인사가 되고 있는데 가령 노무현 대통령 시점에서는 깜짝 인사, 참신한 인사였습니다만은 경력이 좀 부족했거나 국민들로 하여금 그 인사를 뜯어봤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되는 예. 인사였습니다. 지금 현 인사는 그런 것에다가 이미 알고 보면 참여정부나 다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런 일을 했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사이기 예. 때문에 국민들에게 참신하면서도 저런 사람이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걸 수 있고 야당에서는요. 네. 야당에서는 아까 김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기 영합 아니냐, 또 뭐 보여주기식 단기 조치 아니냐 이런 평가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뭐 초기에 정광석과 같이 너무 무리하게 많은 일을 하니까 이게 지나치다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 네. 조금 다소 인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네.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변인의 발표가 있다 그러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연결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빼냐 니에 또 멕시코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내용, 또 그에 앞서 공직기강 비서관에 김종호 감사원 국장을 임명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김 의원님, 사실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눈에 띄는 게 김종호 감사원 출신의 비검찰 출신을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했다.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네. 의미로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반부패 비서관의 이제 그야말로 검찰 박형철. 조직에서 박형철 변호사가 되면서 사실은 그쪽은 이제 그 민정수석과 같이 일을 하게 됐고 또 다른 한편은 공직기관은 사실은 검찰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감사원에서 통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한편으로 보면 그게 검찰 개혁을 위해서 또 검찰이 아닌 출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법 전문가이기도 하고 행정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음. 충분히 두루두루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시 춘추관을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인사수석의 인사 내용 발표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와 청와대 관련된 춘추관 연결해서 조현옥 인사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들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장,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임명 내정됐다. 또 국가보훈처장에는 피우진 여성이죠. 피우진 전 중령이 임명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지금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른바 재벌 저격수로 불려온 대표적인 학자인데 김 소장님 어떤 맥락의 인사, 어떤 맥락의 내정으로 보고 봐야 될까요? 첫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경제 활력을 다시 제고하겠다.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을 해서 예. 그 수단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벌을 재벌 저격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좀 했는데 뭐 그런 거 아니다. 지금은 재벌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조율을 해야 할 그런 공정거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공정위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다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거를 청와대에서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부분이에요. 사실 공정거래위에는 그 할 일이 있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권력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의 업무 를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 부분들이 핵심적인 과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친재벌적인 정책을 반재벌로 가는 거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재벌은 믿지만 재벌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국민적 정세를 받아들여서 재벌이 또 보람되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사실 됩니다. 이제 첫 소감에서는 재벌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뭐 김대중 정부 때 설치됐던 공정위 조사국이 또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시장 경제가 우리의 질서가 깨졌다, 불공정하다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한 활력을 얘기했습니다. 예. 결국 그동안 평생을 사실은 재벌 개혁의 문제 그리고 지배구조의 문제 때문에 생겼던 우리 경제의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김상조 교수는 거의 이 상황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55년 55세인데요. 예. 그동안에 거의 모든 학자로서의 삶 자체가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이런 재벌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인데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도 뭐 제이노믹스를 실제적으로 설계하고 그 과정이 대부분 이런 재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 특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난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삼성, 롯데 뭐 우리나라의 유수의 대기업들이 전부 그런 부정한 그렇습니다. 부정한 그물 속에 빠져들어서 국가 경제를 사실상 망쳐온 그런 시스템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사실은 꼭 김상조 교수가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쓰지를 못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그런 인재 기용이 돋보이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수술할 부분은 수술하고 또 이 재벌이라든가 대기업이 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본연의 업무에 맞게 제대로 된 정책을 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합니다. 여성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관심도 끄는데요. 사실 아까 우리 조현옥 인사수석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유방암 수술 관련해서 좀 갈등도 있었고 소송도 있었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으로 아마 국민들께서도 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아주 그래도 군인이에요. 목소리가 듬직하고 내일 또 5.18을 맞이하는 상태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말하자면 한교안 총리하고 보훈처장을 먼저 이렇게 경질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새롭게 이제 사실은 외국은 여성 국방장관이라든지 어떤 여성들의 어떤 그런 부분은 특히 이제 보훈처도 이렇게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서 차분하게 보훈처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보훈처 관련해서는요. 뭐냐면 고위업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에 그 희생했거나 피해를 보았던 분들에 대한 반사의 급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서 또 부조리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적격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보훈처 전임 정부에서는 내내 마찰 등등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지난 그 6년 3개월 박승춘 처장 시절에 사실상 국가보훈의 개념을 소말이라는 우파 보수의 이념적 도구로 사실 많이 활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보훈처 내에서나 또는 보훈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린 자세로 보훈이라는 것은 우리 안보의 과거이자 미래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뭐 유공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보훈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이념적 갈등의 한 축이었던 보훈처가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뭐 과거에 무슨 노래 하나 가지고 온 나라가 뒤숭숭해질 정도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정말 짓밟아 버린 그런 행태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하여튼 이 피우진 새로운 처장의 임명으로서 새로운 그 도약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내일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뭐 5.18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보훈처장 담당 행정부의 담당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약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내일 그 행사가 있는데 오늘 그 임명을 했고 내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업무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의 소위 만찬 자리에서의 금품, 경력금 하사 문제를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맥락으로 보십니까? 검찰 개혁의 신호탄 이렇게 신호탄이다.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법무부의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병우 수석하고 많은 통화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됐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죄부가 주어진다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역시 이 문제가 뭐 일부러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일단 보도가 됐으니까 이 부분을 조사를 지시를 하면서 결국 이게 검찰 개혁의 그 도화선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이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로 좀 살펴봐라 이런 지시까지 했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적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랫동안 쌓여진 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이게 문제의식도 없어질 정도로 오랫동안 간행처럼 해온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단기적인 시한보다는 그동안에 대통령 본인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일반적으로 관행으로 된 것 중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과정.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그 과정 통해서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 또 대통령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민정수석도
말하자면 비법조인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그런 면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새롭게 임명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과거에 그야말로 관행처럼 해왔지만 지금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루빨리 없애달라 그런 주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검찰 개혁이 돼야 한다는 걸 이번 만찬 소동이 보여줬습니다. 국민들을 그렇게 놀라게 했고 대통령까지도 지금 감옥에 가게 만든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한 수사팀과 또 법무부의 그 담당자 우병우 전 수석과 1,000회 이상 통화를 했던 담당자들이 수사가 끝난 뒤에 같이 만찬을 가지고 거기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 장소도 부적절하고 시기도 부적절하고 규모도 내용도 그렇고요. 거기에 더군다나 금일봉이 서로 오갔다는 거. 네. 이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불신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동안에도 검찰이 제대로 특검이 조사한 내용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우병우 관련 수석 관련해서도 굉장히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높은 상황에서 예. 수사 대상자와 수사팀이 같이 만찬을 하면서 거기서 금일봉까지 오갔다는 거. 사실 만찬도 부적절한데요.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의 시각이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그리고 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불신들 이 부분을 이제는 제대로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관행에 젖어 있지 않는가 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정권이 여야로 교차된 데다가 또 인수위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임 정권의 자료들, 특히 청와대 자료가 없다, 뭐 컴퓨터가 뻥 뚫려 있다 이런 이야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 내정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까요? 지금 청와대에서 이 인수인계 자료 위반 문제를 놓고 좀 논란이 계속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못된 것이죠. 어떠한 기록이든 넘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역사에 공백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역사 왜곡을 비판할 수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정직하게 남겨 놓아야 됩니다. 이낙연 총리 내정자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정직하게 기록해야 된다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는데 김 교수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령대로 처리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 전 정권에 했던 것을 기록물 보관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정부에서 말한 누누이 그런 문제가 있어 왔고요. 그런 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총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아무것도 없이 넘어오는 상황이 후진국형이라는 거예요. 핀란드나 선진국에는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든 간에 앞에서 잘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않습니까? 정책도 60%, 70%까지 이어갑니다. 이제 그런 것이 선진국이라 보면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반성해야 될 것이 뒤에 정부가 알면 안 되는 일들을 너무 앞에 정부가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제도적으로 보완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상으로 반드시 이거는 말하자면 기록물에 넣고 없앨 것, 그리고 다음 정부에게 좋은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관할 것, 그런 것으로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조국 민정수석 보안감찰 책임자들에게 문서 파기 말라 또 이렇게 지시까지도 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인수위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 인수위가 있었으면 청와대와 인수위가 계속 그 조율을 하면서 일정 정도 인수인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게다가 탄핵 정국을 하면서 압수수색 문제가 있으면서 내부의 자료 관리가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정권마다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좀 보완들을 해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치가 너무 단절적이에요. 사실 모든 정책이 한 임기에 되는 일은 없거든요. 국가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5년 내 실제로 레임덕 빼고 하면 2, 3년 내 뭔가를 해야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승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찰을 해봐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범위에서 어떤 인수인계가 돼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기를 하면서 뭐 좀
위기 때 좀 고쳐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작은 뭐 공공기관이든 회사든 간에 그 후임을 위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최소한도 해야 될 역할들,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텅 비어 있고 남은 10여 쪽의 자료에는 뭐 회의실 예약하는 거라든가 공지사항 이런 자료 남겨놓고 어떻게 다음 청와대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또 감사 국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들 관련된 자료를 과거의 기록과 함께해서 국회에 대해서 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부정한 거나 또는 잘못된 것들 이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또 왜 새롭게 문서 파쇄기를 26대나 샀겠습니까? 예. 불리한 정보 다 없애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든 기록을 복원해서 찾아내서 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정말 다시는 있지 않도록 철저한 처벌 규정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전 정권과 그 다음 정권이 사실은 하나가 돼서 국민을 네.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외교 위기가 사실 점증되어 온 상황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특사들이 4강 외도 외교를 위해 출국을 한 상황인데요. 홍석현, 문희상 특사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한미동맹과 이런 그 북핵 해결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미국과의 그 공유 그리고 서로 이해를 높이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정상회담이 시기가 아직 날짜는 안 바뀌었지만은 6월 말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또 여러 가지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그 의논 같은 것, 뭐 이런 것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외교 방향 국익 위주로 맞춤형으로 하겠다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 그리고 앞으로의 외교는 정당성, 국민적 절차 이것을 중요시하겠다라는 말씀도 꼭 전해달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홍석현 대미 특사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후속 조치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취지를 내겠는데 김 의원님, 사실 한미 간의 사드 배치 비용 문제 또 한미 FTA 재협상 문제 현안들이 좀 산적해 있는데 어떤 공감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의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미국을 한 번도 안 간 대통령 그래서 미국에서도 깜짝 놀라고 여러 가지 그때도 굉장히 많은 어떤 조율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때는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고 한국도 미국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과정을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가 말하자면 6월 말에 있을 한미 어떤 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제일 먼저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리고 사안별로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북미 간 혹은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포괄적으로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일본에 있어서는 아마 문희상 전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절차와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결국 위안부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그동안의 국가 간 정부의 논의라 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동의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네.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최대 관심은 미국 관련해서는 이제 사드 주한미군의 사드 문제인데 오늘 신인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드 문제 되돌려 보내는 문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얘기했는데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홍석현 대미 특사는 뭐 좀 다른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입장들이 서로 다르겠죠. 홍석현 특사는 대통령과 직접 조율했지만 또 본인이 그동안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외교에 관련 지원도 많이 했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의 대표로서 제1야당의 이제는 여당으로서 네. 그동안 야당의 입장이 그랬었고 여당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저는 우리 국가의 외교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고 거친 트럼프 외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던 외교 스타일을 본다면 굉장히 협상을 강력하게 하고 새로운 의조도 듬뿍 갑자기 꺼내고 또 외교적 의전, 소위 말하는 프로토콜도 무시하면서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내용들을 끄집어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저는 우리 외교팀이 정말로 이번 특사단이 우리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전달해야 되고요.
외교부라든가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하고 거친 외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대안을 준비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성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국회라든가 여러 가지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네. 우리 입장을 잘 관철시키는 거. 그래서 대통령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빨리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장점이 네. 되기도 합니다. 한미동맹을 사전에 미리 확인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 협상 과정은 굉장히 난관이 많을 수 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실제 하나하나 의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의제도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중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때는 보이콧도 하고 막 그럴 겁니다. 이런 예.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국익에 맞는 외교를 할 수 있다. 대미 기대를 한미 합니다. 정상회담 사실 또 한중 관계와도 이렇게 좀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협상 국면이죠, 지금은. 정상회담이 비어 있는데 틀은 다 짜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만 비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협상들을 해야 하는데 키가 한미동맹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키인 거죠. 그래서 미국을 어떻게 대화의 파트너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미국하고 협상에서 나쁜 그 형사의 역할을 우원식 대표가 맡은 거고 좋은 형사의 그 역할을 홍석현 특사가 맡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협상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 대통령이 딱 얘기한 게 피플 파워라고 하는 국민들이 그 주인이 되는 정부다라고 하는 전달해라라고 예. 하는 것들은 결국은 국민들을 설득할 걸 달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결국은 이게 냉정한 협상 게임이다, 외교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협상의 여지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국내적으로 봐가지고는요. 결국 사드 부분은 협상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사드가 국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그 북핵 위기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해소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가지고 좀 논리를 만들고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오는 19일이죠. 그러니까 모레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도 제안을 했는데 과연 협치의 시동 또 어떤 성과를 낼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은국 경기대 겸임교수 세 분과 함께 정치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